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에는 연구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본격적인 강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우리 학생분에게 질문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 학생은 어쩌다가 대학원에 진학을 하게 됐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학부생 때는 이론적인 걸 위주로 공부를 하고 또 다양한 과목을 공부를 했었는데 좀 더 심도 있게 공부를 해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또 실험을 설계하고 그거를 실행하는 과정이 재밌을 것 같기도 해서 진학을 했었습니다. 나름의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혹시 대학원 막 입학했을 때 생각해 보면 가장 힘든 점은 무엇이었나요? 연구 주제 정하기가 가장 어려웠던 것 같아요. 뭘 해야 할지 막막한 기분이었어요. 그랬군요. 자, 막막한 게 사실 당연합니다. 그리고 막막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학부생일 때 연구하는 방법을 따로 배우는 게 아니기 때문이거든요. 자, 같은 어려움을 겪는 학생분들을 위해서 지금부터 여러분이 대학원에 입학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 여러분은 주체적이고 능동적으로 연구하기 위한 방법과 연구 방향을 설정하는 방향에 대해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게 됩니다. 현대사회에서는 이 업무의 고도화, 또 분업화로 인해서 내가 원하는 직장에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 나만의 전문성을 갖추는 것이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이렇게 전문성을 갖추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자격증을 취득한다거나 인턴을 한다든가 아니면 또 창업에 도전해 볼 수도 있고요. 자, 그리고 또 요즘 많은 분들이 선택하는 대학원 진학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도 아마 내가 대학원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해서 이런 전문성을 한번 갖춰보겠다. 석사 학위를 받아보겠다. 또는 박사 학위를 받아보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대학원에 입학하셨을 텐데요. 자, 여러분, 대학원 진학 결정 쉽게 하셨나요? 대학원 당연히 가야지. 내 길은 대학원뿐이야. 이런 생각과 각오로 대학원 오신 분 있을까요? 거의 없을 겁니다. 대학원 진학, 이거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거예요. 자, 여러분이 친한 선배한테 저 대학원 가려고요 라고 말했을 때 그 선배가 무슨 말 하던가요? 저는 제일 먼저 들은 말이 왜? 였고요. 두 번째로 들은 말이 그러지 마 였어요. 그 선배들은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이 사실 학위 과정은 고생길입니다. 쉽지 않아요. 일단 끝이 보이지 않거든요. 석사는 2년이라고 칩시다. 박사는 이 기약이 없어요. 그리고 학위 따면 누가 무조건 취직시켜 주나요? 할 일이 딱 정해져 있을까요? 전혀 아니죠. 내 전문성을 발견하고 또 살릴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것이 무엇인가가 보장되는 건 아닙니다. 자, 또 이런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월화수목 금금금. 굉장히 바빠요. 괴롭습니다. 거기다가 공부랑 연구만 진득하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연구실 사람들이랑 인간관계도 신경 써야 되고요. 잡일도 꽤 있습니다. 그렇다고 돈을 많이 주는 것도 아니에요. 왜냐? 어쨌든 아직 학생이잖아요. 그래서 엔게이 지수가 보통 엄청나게 높습니다. 자, 하지만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서도 대학원 진학을 가장 망설이게 또 고민하게 하는 것은 바로 막연함일 거예요. 대학원 가면 뭐 하는 걸까? 누가 공부시켜 주나요? 학부 때랑은 좀 다르지 않을까? 공부는 어떻게 하는 걸까? 연구는 어떻게 시작하는 걸까?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자, 이런 대학원 생활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아마 자리 잡고 있을 텐데요. 이 연구 기자비 강의를 듣고 대학원 생활에 대한 자신감을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대학원에 입학했다고 치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은 뭘까요? 내가 대학원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일단 계획을 좀 세워야겠죠. 자, 그런데 대학원은 뭐 하는 곳이죠? 연구하는 곳이죠. 자, 그러면 뭐에 대한 계획이 필요할까요? 당연히 연구에 대한 계획, 연구 계획이 필요할 겁니다. 자, 첫 번째 스텝, 연구 계획하기입니다. 그런데 대학원 처음 들어와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연구 계획을 세울 수 있을까요? 자, 아마 입학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이런 말씀을 하게 되실 거예요. 형, 누나, 언니, 오빠, 교수님이 이거 하라는데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의 첫 연구 주제는 수동적으로 정해질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왜? 아무것도 모르니까. 자, 일단 시키는 거 해야죠. 자, 그럼 시키는 대로 잘 하면 될까요?
시키는 것만 잘하면 무사히 졸업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연구가 뭐예요? 새로운 것을 찾는 게 연구죠. 자, 그러면 교수님이 시킨 연구, 이거 결과 알 수 있어요? 이 무조건 잘 되는 걸까요? 아니면 선배님이 시킨 연구, 이거 믿어도 되는 거예요? 여기에 내 미래를 걸어도 되는 건가요? 안 되죠. 자, 잘 될지 안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왜? 아무도 찾아본 적 없는 새로운 것을 찾는 게 연구니까요. 자, 그래서 교수님의 해봐 라는 말은 이거 잘 될 가능성이 있는 주제 같은데, 자, 실제로 어떤지 한번 확인해 봐라 정도의 의미고요. 자, 선배의 해봐는 야, 이거 내가 하려던 건데 시간이 없어서 아니면 조금 덜 중요해서 못하고 있거든? 네가 한번 해볼래? 라는 의미예요. 여러분들한테 그 누구도 결과가 보장된 연구 주제를 주지는 않습니다. 그럴 수도 없고요. 결과를 알면 뭐하러 연구하겠어요? 자, 아인슈타인이 연구에 대해서 한 말이 있어요. 자, 우리 연구자는 아무것도 모른다. 왜냐하면 연구란 그런 것이기 때문이다. 자, 교수님도 모르고요. 선배님도 몰라요. 자,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비록 연구 주제는 수동적으로 주어졌다 하더라도 이 연구 계획만큼은 여러분들이 주체적으로, 능동적으로 세울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먼저 연구 계획은 연구 현황을 파악하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연구의 목적이 뭐라고 말씀드렸었죠? 새로운 것을 찾는 거라고 했죠. 자, 그러면 내 연구 주제가 새로운 건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최소한 내 분야에서만큼은 내가 과거 연구 결과들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내 주제가 정말 새로운 건지 아니면 재탕인지 판단할 수 있지 않겠어요? 자, 그래서 제대로 된 연구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연구 현황 파악, 쉽게 말씀드리면 공부가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대학원, 이 연구하면 실험실에서 실험복 입고 파이펫 들고 실험하는 모습을 떠올리시는 분들 많을 텐데 실험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연구 현황 파악, 이 공부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어때요? 좀 막막하시죠? 공부할 게 너무 많잖아요. 이 책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요. 결국 논문을 봐야 되는데, 아니 논문이 한두 편도 아니고, 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 이 공부를 가장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논문 종류 중에 리뷰라는 것이 있는데, 자, 총설이라고도 해요. 자, 어떤 특정 연구 분야, 이 주제에 대해서 지금까지 연구의 역사와 흐름, 그리고 앞으로의 연구 방향과 추세, 또 과학적, 또 사회적인 측면에서 이 연구들이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지, 심지어는 기존 연구들의 한계점까지 이제 한 방에 요약 정리되어 있는 그런 논문입니다. 자, 예를 들면 이 연구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지, 지금 어떤 수준에 도달했는지, 자, 이런 과정에서 등장했던 주요 연구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향의 연구가 필요한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어때요? 내 연구 분야의 현황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정말 쓸모가 많겠죠. 자, 그래서 연구 공부는 이 리뷰 논문을 가지고 시작하시는 거예요. 교수님이나 선배님한테 리뷰 하나만 추천해 주세요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뭐 알아서 미리 주실 수도 있고요. 자, 그런데 사실 이런 리뷰 논문도 공부하기가 만만치 않아요. 양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입니다. 장수가 뭐 기본 수십 장에 뭐 100장 넘어가는 것도 가끔 있고요. 레퍼런스, 이 참고 문헌이 수백 개씩 달려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어떤 특정 연구 분야, 이 주제에 대한 내용을 정리한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닐 테니까요. 자, 그래서 이런 리뷰 논문을 읽을 때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냐? 자, 명심하세요. 모든 것을 알려고 하기에는 나는 너무 늙었다. 자, 오스카 와일드의 말인데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입니다. 여러분도 물론 아직 젊긴 하지만 이미 모든 것을 알기에는 늦었어요. 사실 내가 관심 있는 것에 대해서만 알기에도 시간이 빠듯합니다. 리뷰 논문을 통해서 내 연구 분야, 이 주제에 대한 대략적인 현황을 파악하신 다음 내가 진짜 관심 있는, 연구해보고 싶은 세부 주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공부하시면 돼요. 집중적으로 공부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이 관심 있는 내용에 대한 부분에 글을 읽다 보면 중간중간에 그 내용과 관련된 주요 연구들이 참조가 되어 있는데요. 자, 이게 바로 레퍼런스, 참고 문헌이고요. 자, 이 참고 문헌을 찾아서 읽어보는 거예요. 나랑 관심사가 비슷한 다른 연구자들이 실제로 어떻게 연구를 했는지 살펴본다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이렇게 찾아서 읽은 이 논문에도 또 참고 문헌들이 쭉 있을 거란 말이에요. 또 몇 개 찾아서 읽어봅니다. 자, 이런 식의 이 참고 문헌, 가지치기를 통해서 내 연구 주제에 대한 상세하고 정확한 현황 파악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말처럼 또 쉽지는 않습니다. 특히 언어의 장벽이 좀 있는데요. 자, 논문 영어를 테크니컬 잉글리시라고 하는데 정말 딱딱하고 재미없는 영어예요. 처음 보면 당연히 어렵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딱딱한 대신 문장이 굉장히 간명해요. 쓸데없이 화려하지 않습니다. 뭐 숨은 의미? 그런 거 없어요. 자, 그래서 처음 서너 편만 꾹 참고 읽어보시면서 어려운 전문 용어 같은 것만 따로 정리를 좀 해두시면 그 다음부터는 훨씬 수월해지실 겁니다. 자, 너무 빨리 포기하지 마시길 바라고요. 자, 그럼 이 공부를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자, 물론 여러분이 연구를 하는 한 계속 해야 되는 것이긴 한데, 자, 일단은 여러분들 각자 연구 분야의 지도를 그릴 수 있을 때까지는 시간을 좀 많이 투자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뭐 리뷰 한 두세 편 정도에 연구 논문 한 100편쯤 읽으니까 감이 좀 잡히긴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발표 같은 거 하실 때, 자, 내가 연구하고 있는 이 분야의 이 주제는 A라는 연구로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B라는 연구를 통해서 전환점을 맞이했고, 뭐 최근에 뭐 C, 뭐 D, E 등의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뭐 아직까지는 알파, 뭐 베타, 감마 등의 문제가 있다. 그래서 나는 이 알파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런 식으로 본인의 연구 주제에 대해서 소개할 수 있는 정도가 되면 충분합니다. 자, 모든 연구의 시작은 현황 파악, 공부라는 거 꼭 명심하시고요. 공부를 통해서만 여러분이 기존 연구의 빈틈을 파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이 참고 문헌을 찾고 읽고 정리하는 방법에 대한 팁을 우리 새내기 대학원생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내가 진짜 관심 있는 또 연구해보고 싶은 세부 주제에 대해서는 레퍼런스, 참고 문헌을 찾아가면서 집중적으로 공부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자, 이 레퍼런스 어디에 어떻게 표시되어 있는지 아시나요? 문장 중간이나 끝에 숫자로 써 있는 게 레퍼런스 아닌가요? 그렇죠. 자, 주로 다른 문헌에서 인용된 부분이나 방대한 내용을 함축적으로 서술하고 있는 부분에 보면 핵심어 옆이나 문장이 끝나는 위치에 숫자가 쓰여 있는데요. 자, 이 숫자가 바로 해당 내용이 어떤 문헌과 관계가 있는지 가리키는 레퍼런스 넘버예요. 그래서 보통 논문 제일 뒤에 보시면 각 번호별로 레퍼런스가 나열된 레퍼런스 리스트가 있고요. 여기서 내가 관심 있는 내용에 대한 레퍼런스를 찾는 데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수님, 레퍼런스를 가끔 찾기가 힘들 때가 있던데 쉽게 찾는 방법은 없을까요? 세부적인 레퍼런스 양식이 저널마다 조금씩 다 달라서 어떻게 찾으면 편하다라고 콕 집어서 얘기하기는 좀 어렵지만, 일단 레퍼런스에 논문 제목이 있는 경우에는 그냥 구글에 제목 검색하시면 되는데요. 자, 이때 구글 큰 따옴표 기능을 활용을 하시면 해당 논문만 딱 찾을 수 있어요. 제목이 없는 경우가 좀 문제인데 요즘 검색 엔진이 많이 개선이 돼서 그냥 레퍼런스를 복사 붙여넣기로 서치해도 웬만하면 찾아주니까 한번 시도해 보시고요. 가끔 이제 특히 옛날 논문 찾을 때 이게 잘 안 될 때가 많은데, 자, 그럴 때는 저널 홈페이지에 가면 연도, 볼륨 페이지 가지고 이 논문을 검색할 수 있거든요. 자, 이렇게 찾는 게 가장 빠르고 정확합니다. 그런데 어떤 논문에서 참조한 레퍼런스는 다 그 논문의 이전 시점에 발표된 연구들인 거잖아요. 제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논문 이후에 발표된 연구는 어떻게 찾을 수 있나요? 아주 훌륭한 질문인데, 자,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자, 첫 번째는 구글이나 웹 오브 사이언스 같은 이 논문 검색 엔진에서 내가 지금 읽고 있는 논문을 검색을 해보면 아래 사이테이션이라고 해서 해당 논문을 다른 연구자들이 몇 번이나 인용했는지 이 피인용 횟수가 표시가 돼 있어요. 자, 그걸 클릭하시면 이 논문을 인용한, 다시 말하면 내가 관심 있는 주제와 관련된 후속 연구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 리스트가 쭉 나옵니다. 자, 그 중에서 마음에 드시는 걸 골라 읽으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마찬가지로 논문 검색 엔진에 관심 키워드를 등록하고 알람을 설정해 놓는 거예요. 내가 설정한 키워드를 뭐 제목이나 내용에 포함하고 있는 논문이 새로 발표가 되면 메일로 알려줍니다. 이 최신 논문을 하나도 놓치지 않을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긴 한데 이 키워드를 좀 잘 설정할 필요가 있긴 해요. 예를 들어서 나는 뭐 탄소에 관심이 있으니까 카본을 키워드로 등록해 보겠다
자, 이러면 메일함이 터집니다. 자, 너무 넓지도 너무 좁지도 않은 잘 정제된 키워드를 선택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수님, 저는 리뷰 논문 공부하면서 제가 읽어봐야 할 것 같은 논문을 정리해봤는데 한 500편이 넘는 것 같더라고요. 하루에 한 편 읽기도 막막한데 어떡할까요? 맞습니다. 논문이 재미있는 소설도 아니고 이게 또 그냥 설렁설렁 본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새로운 사실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이제 이해를 해야 되다 보니까 이제 읽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사실 하루에 한 편이 아니라 뭐 이틀이나 사흘에 한 편 읽기도 힘든데 뭐 나는 금방금방 읽을 수 있다. 별로 힘들지 않다. 그러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는 게 제일 좋긴 합니다. 자, 하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이제 논문을 조금 이제 효율적으로 읽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데, 저는 일단 이 요약, 이 앱스트랙트를 읽고 이 논문이 정독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연습을 많이 했어요. 이 요약을 봤을 때, 와, 이런 것도 있구나, 라는 느낌을 주는, 이제 꼭 읽어봐야 되는 그런 논문이 있는 반면에, 뭐 이런 것도 있구나, 하고 넘어가면 되는 논문도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자, 이 정도 판단은 요약만 보고도 충분히 할 수 있고요. 자, 요약만 봐서는 잘 모르겠다 그러면 뒤에 결론까지 같이 먼저 한번 보세요. 아니, 결론이 잘 안 됐다 라거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이러면 굳이 정독까지 할 필요는 없잖아요. 제 경험상 10편 중에 8, 9편은 이런 것도 있구나 정도였어요. 자, 이렇게 요약과 결론의 내용을 바탕으로 읽어볼만 하다라는 판단이 서면 이제 각 잡고 정독을 하는 건데, 자, 이때도 정독이라고 해서 처음부터 한 줄 한 줄 세세하게 다 읽어야 되냐? 또 그럴 필요까지는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론, 인트로덕션이죠. 초반부에는 해당 연구의 이제 역사, 발전, 과정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내가 이미 리뷰 논문도 좀 읽고 그래서 익숙해. 아니, 그러면 또 굳이 읽을 필요 없잖아요. 이 사람들이 왜 이런 연구를 했는지 이 동기, 모티베이션 정도만 확인하고 넘어가셔도 되고요. 자, 결과나 토의 섹션에서도 마찬가지로 내가 관심 있는 실험이나 해석에 대한 내용만 발췌해서 읽어도 충분할 때가 많습니다. 그냥 기계적으로 읽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내가 이 논문을 왜 읽어야 되는지 비판적으로 선택하고 또 발췌해서 읽으시면 많은 논문을 효율적으로 또 효과적으로 공부할 수 있을 거예요. 교수님은 읽은 논문은 어떻게 하셨나요? 따로 논문 노트 같은 걸 쓰셨나요? 저는 그렇게까지 성실한 학생은 아니었어가지고 내용을 따로 정리해 본 적은 없는데, 자, 일단 논문 파일은 세부 주제별로 잘 묶어서 쉽게 다시 찾을 수 있도록 분류를 좀 해놓긴 했어요. 특히 요약만 읽고 패스한 논문들 있죠? 이게 연구하다 보면 옛날에 이런 비슷한 게 있었는데 할 때가 있거든요. 이때 바로 찾을 수 있는 게 중요합니다. 자, 또 나중에 여러분이 논문을 쓸 때 이 분명히 레퍼런스가 필요한데 이 레퍼런스는 어디서 찾아야겠어요? 당연히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읽고 공부했던 논문들에서 찾아야겠죠. 그래서 내용 정리까지 할 수 있으면 당연히 좋겠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주제별로 잘 분류해 놓는 것 정도는 필요하다는 말이고요. 자, 저는 그냥 제 나름대로 이제 폴더 만들어서 관리를 했는데 이 레퍼런스 정리용 프로그램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뭐 엔드노트라든지 페이퍼라든지 이런 게 유명한데 궁금하신 분들은 검색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럼 이제 연구 계획의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 볼까요? 자, 이렇게 현황 파악, 공부를 통해서 기존 연구의 빈틈, 이 한계를 인지했다면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고민해 봐야겠죠. 자, 연구 방향을 정해야 됩니다. 자, 이때 중요한 게 뭐냐? 선택과 집중이에요. 자, 처음부터 꿈을 너무 크게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에서 어떤 연구 분야에 산재한 모든 문제를 한 번에 모두 해결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자, 하나만 딱 골라보세요. 자, 이런 문제들이 있네. 자, 이 중에 나는 제일 쉬워 보이는 것부터 한번 해볼래. 뭐 아니면 나는 제일 급해 보이는 것부터 한번 해볼래. 이거는 우리 연구실에서 한번 해볼 만한 것 같은데? 금방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나는 이거부터 한번 해볼래. 자, 다 괜찮습니다. 여러분 취향껏 하나 고르시면 돼요. 자, 뭘 고르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하나를 골라본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이렇게 고른 후에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 아이디어를 생각해내야 되겠죠. 자, 아이디어가 있어야 뭐 실험을 하든 말든 할 거 아니겠어요? 자, 여기가 또 하나 가슴이 좀 답답해지는 부분인데 제가 아이디어를 떠올릴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인 방법을 한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끊임없이 생각하세요. 논문 읽을 때도, 랩 미팅 할 때도, 수업 들을 때도, 출퇴근 시간에도, 밥 먹을 때도 내 연구 주제, 내가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에 대해서
끊임없이 생각하다 보면 갑자기 뭔가 아이디어 비슷한 게 번뜩 머릿속에 떠오릅니다. 이게 중요해요. 이걸 건져야 됩니다. 자, 말도 안 되는 것 같다고요? 일단 어디에 적어 놓든 뭐 녹음을 하든 해서 잘 정리해 두신 다음 일단 검색을 좀 해서 나랑 비슷한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 만약에 있다면 에이 있네. 버리자. 이러지 마시고 그 아이디어와 100% 완전히 똑같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자, 이 사람은 나랑 비슷한 아이디어를 어떤 식으로 어떻게 구체화시켜서 실험을 하고 또 논문을 썼는지, 자, 또 내 아이디어에 차별성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고민해 볼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시면 되고요. 자, 겹치는 사람이 없다면 그러면 좋은 거죠. 이 아이디어를 실제로 구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 자, 이 부분에서는 연구자들마다 스타일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키워드를 쭉 나열하고 연결고리를 찾아서 새로운 개념을 떠올려 본다든지, 이 핵심 주제를 기준으로 관련된 단어나 개념을 시각적으로 연결해 본다든지, 뭐 왜, 어떻게, 뭐 만약, 뭐뭐 하면 등의 질문을 스스로 던져 본다든지, 뭐 아니면 아예 연구랑은 관계없는 취미 활동 같은 걸 하면서 완전히 새로운 시각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아이디어를 얻을 수도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혼자 뭔가 해볼 수도 있지만 다른 연구자들로부터 도움을 좀 받을 수도 있습니다. 뭐 가깝게는 연구실 선배님이나 지도 교수님께 조언을 구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뭐 관련 학회에 참석해서 최신 연구 동향을 파악하고 관련 분야 연구자들과 토론하면서 뭐 아이디어를 좀 발전시켜 볼 수도 있을 거예요. 자, 아니면 온라인 커뮤니티 같은 곳에서 의견을 나눠보거나 다른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토론할 수 있는 뭐 팀 프로젝트를 만들어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어떤 방법을 택하든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하게 노력하는 거예요. 좋은 아이디어는 하루아침에 나오지 않습니다. 자, 다양한 시도를 하면서 계속해서 노력하는 게 중요한 거죠. 자, 또 이 단계에서는 실패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실패가 진짜로 성공을 위한 디딤돌이 될 수 있는 단계가 바로 이 단계거든요. 자, 만약 실패했다면 실패해서 배우고 아이디어를 수정, 또 보완해서 발전시켜 나가는 자세가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럼 연구할 때 이 지도 교수님과 소통을 잘 할 수 있는 이 방법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팁을 드릴 건데요. 우리 신입 대학원생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면서 이번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연구할 준비가 됐다면 대부분의 학생분들이 거쳐야 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바로 지도 교수님과의 미팅이죠. 지도 교수님께 제가 이런 주제로 이렇게 실험을 해보려고 합니다. 라고 내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데, 자, 두 분은 이런 발표 해본 적 있나요? 네. 네. 어떠셨어요? 전 그냥 그래 그렇게 해봐 라고 하셨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교수님께서 이렇게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다고 하셔가지고 계획을 조금 수정하긴 했었습니다. 그 정도면 두 분 다 계획을 아주 잘 세우신 것 같은데, 자, 미팅하면서 어떤 느낌을 받았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구나? 계획을 세울 때 실험실 여건이나 환경을 고려할 필요도 있다는 걸 알았어요. 저는 이런 말을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교수님께서 딱히 제 연구에 잘 아시는 것 같진 않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네, 맞습니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학생이 열심히 공부하고 또 고민해서 만들어 온 계획이잖아요. 교수님은 아마 그날 처음 듣는 걸 테고요. 자, 그래서 사실 세부적인 내용은 학생이 더 잘 알 수밖에 없어요. 대신 이런 건 있죠. 교수님은 연구 경험이 굉장히 많잖아요. 세부적인 건 잘 몰라도 딱 보면 이게 계산서가 나옵니다. 주제도 좋고 아이디어도 괜찮은 것 같네. 해봐도 되겠다. 라거나 이건 내가 옛날에 비슷한 거 해봤는데 잘 안 되더라. 뭐 라거나 뭐 아니면 계획은 좋은데 우리 실험실에서 하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다. 라거나 자, 그래서 학생이 나무를 이제 막 준비해서 이제 들고 가면 교수님이 이제 숲을 봐주시는 이런 느낌의 소통이 가장 일반적이고 또 이상적인 교수 학생 간 학문적 소통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결국 학생분들 입장에서는 지도 교수님께 뭐를 기대할 수 있냐? 교수님이 갖고 있는 이 많은 연구 경험을 통해서 내 연구 계획의 약점을 미리 내가 삽질하기 전에 찾아낸다든지 아니면 연구의 큰 줄기나 이제 방향성을 설정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겠죠. 자, 이런 지도 교수님과의 소통 과정에서 칭찬과 격려가 아니라 이제 의심과 지적이 돌아오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데요. 너무 섭섭해하지 마시고요. 당연하겠지만 연구는 생각대로 잘 될 때보다는 생각처럼 잘 안 될 때가 더 많거든요. 10번 하면 8, 9번은 꽝인 게 연구예요.
계획 단계에서부터 의심받고 지적당하면서 소중한 여러분의 시간과 연구비를 아낄 수 있는 거라고 담담하게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지도 교수님과의 소통의 핵심은 학생이 내 연구를 시작할 준비가 됐다는 걸 보여드리는 데 있어요. 내 관심 분야는 무엇인지, 내 관심 분야의 현재 상황은 어떤지, 내 연구를 통해서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가 무엇인지, 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나만의 아이디어는 무엇인지, 내 연구를 진행하는 데 필요한 장비나 시약 같은 것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 이런 요소들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연구 계획을 잘 설명드릴 수 있나요? 먼저 철저한 현황 파악을 바탕으로 해서 연구의 필요성을 제시해야겠죠. 자,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인지, 왜 아직 아무도 해결하지 못했는지, 또 기대 효과는 무엇인지에 대한 명확한 어떤 밑그림을 그려줄 필요가 있고요. 자, 다음은 내 아이디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건지, 어떤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고 있고, 또 어떤 측면에서 독창성이 있는지가 핵심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간단한 사전 실험을 통해서 결과를 조금 얻어볼 수 있으면 굉장히 도움이 돼요. 실제로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죠. 살짝 해봤는데요. 진짜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그런데 교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시면 어떡해요? 무턱대고 반대하시는 분은 아마 없을 테니까 일단 교수님의 지적사항을 꼼꼼하게 뜯어보시고요. 내 계획에 진정 중대한 오류가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과정에서 선배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더 좋겠고요. 그래서 생각해봤는데 중대한 오류가 있는 것 같다. 그러면 보완해서 다시 말씀을 드릴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깔끔하게 포기할 수도 있겠죠. 다른 주제 생각해 보는 거지. 자,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오류 같은 거 없는 것 같아요. 내 계획은 완벽해. 자, 이럴 때는 몰래 하지 마시고요. 나보다 연구 경험이 더 많은, 그래서 교수님이 조금 더 신뢰할 수 있는 선배에게 도와달라고 지원을 요청하시거나 발표할 때 지지해달라고 해보세요. 혹은 사전 결과를 조금 더 마련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몰래 하면 안 되나요? 교수님은 반대하셨지만 이 실험은 이렇게 잘 될 수 있는 거였다고 당당하게 딱 꺼내고 싶은데요. 그럼 통쾌하긴 하겠네요. 자, 그런데 교수님이 여러분들 골탕 먹이려고 하지 말라고 하신 건 분명히 아닐 거란 말이에요. 내가 진짜 내 계획에 자신이 있고 또 근거와 논리가 바탕이 되면 교수님도 어쨌건 한 사람의 연구자거든요. 충분히 설득할 수 있고요. 또 몰래 했건 어쨌건 간에 그 결과가 실적이 되고, 이 실적을 바탕으로 내가 학위를 받고 졸업하기 위해서는 이 지도 교수님의 학문적인 인정이 꼭 필요한데, 연구 몰래 하고 나중에 인정해 주세요 하는 것보다는 시작 단계에서 미리 인정을 받아 놓는 게 아무래도 훨씬 더 낫겠죠? 자, 여기까지 지도 교수와 소통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는데요. 자, 결국 핵심은 뭐냐? 학생과 지도 교수 사이의 소통은 학문적인 소통이라는 거예요. 학생은 과학적인 근거와 논리를 바탕으로, 교수는 연구적인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서로를 한 사람의 독립적인 연구자로 인정하고 서로를 존경하는 마음으로 소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시간의 핵심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